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저지른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정원 협력자 김원아 씨로부터 최근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원아 씨는 국정원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위조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원아 씨는 편지에서 자신이 부탁받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며 유우성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이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편지를 받은 유우성 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름만큼도 외양도 흉측한 큰빛 이끼벌레가 4대강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는 원래 흐르지 않는 물, 즉 고여있는 물에 사는 생물체로 수중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4대강의 환경이 그와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이 실시한 4대강 사업의 폐해로 큰빛 이끼벌레를 지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조사 중인 대구 환경운동연합 물환경특별위원회 김종술 위원과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장혜림 캐스터가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요? 시진핑 주석이 7.7 사변의 77주년을 맞은 어제 베이징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전쟁 중 희생당한 무고한 생명을 무시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시 주석은 누구든 침략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심지어 미화하려 한다면 중국과 세계 인민들은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또 우리가 단결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예.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항전에 돌입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7.7 사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7.7 사변은 노구교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1937년 7월 7일 중국 노구교 인근에 주둔한 일본군이 중국이 사격을 가했다는 구실로 본격적인 중일 전쟁을 촉발해
중국이 항전에 돌입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예. 중국 관영 매체는 이 7.7사변 기념식에 국가주석이 참석한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최근 과거사와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 기록보관소가 일본 전범 자백서를 공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기록보관소인 중앙당항국은 지난 3일부터 일본 전범 자백서 45편 연속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중국인의 참수와 교살, 가스실을 이용한 학살 등 전범의 고백을 담은 전범 자백서 제5탄을 공개했는데요. 예. 이 자백서에서 전범은 1942년 4월부터 45년 7월까지 15차례의 토벌 작전을 벌여 그 과정에서 항일군인 1,660명과 민간인 970명을 살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예.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시주석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공연히 역사 문제 등을 국제 문제화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스가 장관은 또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자세가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된다면서 역사 문제에 관한 중국의 동향에 계속 관심을 두고 주시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스가 관방장관의 얘기는 아베 총리를 향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네, 스노든의 독일 총리 감청 폭로 사건으로 미국과 독일 정부 사이 그동안 껄끄러웠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독일 정보기관원이 미국의 이중 스파이 활동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군요. 그렇습니다. 독일 연방정보국에서 근무하는 31세 남성이 이중 스파이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부터 2년간 218건의 기밀 문서를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3,400만 원을 받았다고 독일 언론이 지난 6일 보도했는데요.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감청 의혹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의혹이 더해졌기 때문에 양국 외교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독일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데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국을 방문 중인 메르켈 총리는 어제 보도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트너 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라고 생각해왔던 것에 명백히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장관도 의혹이 확인되면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미국이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독일 검찰은 이미 주 독일 미국 대사에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독일 야권에서는 독일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도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예,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뭔가 좀 캥기는 구석이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예, 셰바르드나제 전 조지아, 우리 귀에는 이제 그루지아라는 나라로 더 익숙하죠. 전 대통령이 서거를 했군요. 네, 셰바르드나제 전 조지아 대통령이 7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시절 외무장관으로 재직했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시켰고 독일 통일협상을 중재했었습니다. 또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미소 무기 감축 조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990년 고르바초프의 퇴임과 함께 사임했는데요. 예. 구소련이 해체되고 고향 조지아로 돌아온 후 1995년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재선에도 성공했지만 그의 임기 동안 부패가 만연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조지아 언론들은 그의 타계 소식에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그는 매우 특별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며 그의 죽음이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예, 향년 86세.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나이가 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83살이더군요. 아, 네. 예. 중국의 사막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요? 중국 북부에 올 들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사막의 확장 속도가 빨라졌다고 중국 신문사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이몽구 자치구 비상국은 다단지린 사막의 모래 언덕이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동남 방향으로 4.3m 이동한 것으로 관측돼 예년 이동 거리 3m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이 사막은
중국의 3대 사막 중 하나로 봄철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입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곳곳에 댐과 저수지를 쌓는 등 수자원을 무리하게 사용한 것도 사막화 확산의 한 원인입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엔 성직자 아동 성범죄자 피해자들을 만났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일랜드와 독일 등에서 온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행 피해자 6명을 만나고 교회가 통곡하면서 참회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사제의 성추행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면서 예수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침묵의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고요. 예. 겸손히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마음 깊이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3월 성직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8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십 년간 성직자들의 성범죄 논란에 휘말렸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처벌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예. 교황이 8월에 한국에 오는데 가톨릭은 아니지만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범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목사들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8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어제 시작된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들은 작심한 듯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후회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이런 말을 연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했지만 거듭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은 야당 의원들의 그 예봉이 무뎌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돼서 통과될 것이다. 큰 문제 없이 통과 의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드러난 사실, 또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은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 최양희 후보자, 아파트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 금액 이하로 꾸민 계약서 작성. 탈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대기업 사회이사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 그렇게 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 이건 역시 탈세지요? 예.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투기지역 지정 직전에 경기도 여주의 농지를 구입해서 별장과 정원으로 쓰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즈음 정원 잔디밭에다가 부랴부랴 무엇을 심었죠? 고추를 심었죠. 네, 고추를 심은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예. 소득세 탈루, 농지법 위반, 부동산 다운 계약서 그간에 지적된 잘못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시인하면 그만인가요? 사과하면 그만인가요? 앞으로 잘한다고 다짐하면 그만인가요?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서 과거 정치공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우려스러운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정치공작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 후보자 아닙니까? 당시 이인재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요. 제 일생일대 뼈아픈 실수다. 100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인재 후보에게 이회창 후보 지지를 요구한 것. 이거는 문제가 없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돈 전달만 죄의식을 느낄 뿐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그 당시 했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됐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서 사표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최양희 후보자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한겨레는 그래서 오늘 일면에서 앞으로 남은 청문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검증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 논문 자기 표절과 군복무 중에 석박사 과정 특혜,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과 투기성 위장전 이입이 확인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그런 경우, 또 음주운전,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같은 행태로 해가지고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례로 만들 가능성, 이 점을 지금 한겨레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또 우려가 또 설득력이 있냐면요, 야당 의원들의 검증 칼날이 매우 무디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는 후보자가 있다면은 그 앞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 장관 할 수 있겠어요?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범법을 해놓고 어떻게 장관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과하면은 앞으로 안 그러실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야당 의원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니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투기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1992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1992년에 사들인 다음 한 번도 거기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가격 7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정종섭 후보자가 본인의 저서에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2달 체류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교수라고 기재를 했단 말이죠. 이거 경력 부풀리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그런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렇게 언론은 연일 검증을 하는데 정작 인사청문회는 뭐 통과가 유력한 거 아닙니까? 그 인사가 사람 인자의 일사자가 아니라 인사를 하는, 야당 의원들께 인사를 하는 취임 인사를 하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되고 인사차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때문에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8면에 야당의 지금 심각한 기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 전략공천은 박원순 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486 세대 측근의 의견을 듣고 제안해 와서 김한길 대표가 486 의원그룹의 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한 것이다.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기동민 카드로 같은 486 세대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제압하려 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한길 대표 측은 멍석은 운동권 출신들이 다 깔아놓은 것인데 어찌 비난은 지도부에 쏠릴 수 있단 말인가.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486 그룹이 기동민 전략공천을 앞장서서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략공천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는데 전략공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당내 일부 계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친노계의 한 의원도 지도부가 당의 민주적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허동준 전 위원장의 강력한 반발, 이미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폐륜 정당이라면서 5일째 지금 당대표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5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기동민 전 부시장은 공천 수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동작을에 지금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정의당 천호선 대표 같은 경우 수원 영통에 출마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기도 김포에도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정당과의 표가 갈려가지고 주요 접전지에서 큰 손해를 입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당 내홍은 물론이고 지금
정의당과의 공조 문제 때문에 730 재보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예. 이 기동민 동작을 후보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얘기 안 됐던 수순 아닌가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하면서 예. 예. 누군가 견제구를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동민 전 부시장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데는 물론 이제 광주 광산을이 출신 지역 아니겠어요?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근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광주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동민 부시장이 역할을 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해서 이 호남에서 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박원순 시장과 반분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싶어서 광주 광산을에서 빼가지고 서울 동작을에 갖다 앉힌 거 아니냐. 온갖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용민 PD도 전략공천의 경험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략공천 누가 합니까? 전략공천은 당대표가 하죠. 당대표가.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고 예. 저도 한 5명 정도의 그런 예비 후보들로부터 아주 뭐 모진 수모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사무실 찾아와가지고요. 아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막 뭐 큰 소리 치고 제가 악수를 제안했더니 악수 뿌리치더라고요. 양반.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뭐 이러고 제가 고개를 넙죽 숙였던 그런 과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아픈 추억을 왜 이렇게 또 들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략공천보다는 당내 경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뭐 그 당시 또 저를 위해서 또 공천해 주신 분들 뒤통수를 치는 것 같긴 하지만 당시 그 당내 그 경선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부족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로 단일화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었죠. 예. 또한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가 있게 되기로 했거든요. 예. 재보선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조선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권은희 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광주 광산을에 공천하는 것을 야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천정배 상임고문도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카드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뭐 이 당내 여러 논란들, 소란들 이런 것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영입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당 지도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내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은희 과장 아닌가요? 본인의 의사가 타진이 됐는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 당이 마음 먹는다고 뭐 공천을 다 그렇게 수락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한편 만약에 권은희 전 과장이 잘 안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장하성 교수 누구의 측근입니까? 안철수 대표 측근 아니에요? 예. 만약에 장하성 교수 또 이렇게 전략 공천한다면은 광주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권은희 과장 이야기에서 좀 더 보탤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은희를 공천하느냐 마느냐 가장 큰 고민은 권은희가 수락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만약에 권은희를 공천했을 경우에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선 불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당 지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은희를 공천하면은 혹시 우리가 대선 불복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닐까? 예. 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최명길 씨는 지금 이름이 좀 들어갔죠? 예, 대전 대덕구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었는데. 예. 저는 김한길 대표 부인 이름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언론인 출신. 예. MBC의 그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중견 언론인이죠. 또 MBC 사장 후보로 나섰다가 안 됐고요. 지금 인천지국의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전략 공천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경선 지역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예.
여기에 반발해서 나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뜻을 밝혔죠. 자, 야당 상황은 이렇고요. 여당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은 더 그야말로 기막힙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현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친박계 주류 윤상현 사무총장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이 망가진다 이러면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마지막 그 의사를 타진을 했다는 거지요. 현재 그 공천위원장이 바로 윤상현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물밑 작업을 확실히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이 체면이 안 서고 망가진다. 이렇게 질타했다는 겁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동작을 전략공천을 놓고 김문수 전 지사,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다시 김문수 전 지사를 접촉했지만 실패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 전 지사도 안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 의사를 또 타진했다고 하는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오늘 경향신문이 오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를 내보내느냐? 제3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종진 채널A 앵커. 캐도 남아요? 네. 예. 이 양반 MBN에 있었죠. 새누리당 공천 받으려고 회사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공천 못 받았습니다. 다시 MBN 들어갔어요. 앵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채널A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앵커를 해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보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공천에 응한다? 이건 참사지요, 참사. 예. 근데 만약에 낙선한다? 다시 채널A 갈까요? 다시 시켜달라. 이렇게. MBN 거쳐서 가겠죠. MBN 거쳐서. 예. 뭐, 그렇게 해자 몰지각한 박종진 앵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 하여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김태흠 공천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지금 공천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왜냐? 서산 태안 지역.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주변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근처에 그 서천 태안 지역에 경선 후보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포함됐다는 점, 여기에 반발한 것입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대법원에서 그림 로비가 무죄가 났다고 해명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2년 동안 왜 도망 다녔느냐. 이런 사람한테 공천을 주려 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완구 대표 말대로 당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 공천을 아사리판으로 만들고 있는 윤상현 사무총장에 대해서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한 당 관계자는 당이 망할 때는 원래 논리적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세계일보 3면 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이 최근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과 또 상임위원회 각 관련 업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청첩 문자와 전화를 돌린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한 유력 당권주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겠네요. 예.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잘 아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한 의원실에서 청첩 문자를 받았다는 동료들이 있다라고 전해왔다면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청첩을 한 것은 요즘 상상하기 힘든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같은 당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때가 어느 때인데 여당 의원이 이렇게 요란한 딸 결혼식을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라면서 혀를 쳤다고 하는데, 고위 공직자일수록 집안 애경사를 소박하게 치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한편
그 의원과 같은 날 딸 결혼식을 치른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은 축의금과 화환을 사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사절할 수밖에 없는 위치기도 하죠. 현재 정두원 의원 말입니다. 결혼식 보니까 말이죠. 와, 접수대에 그냥 엄청난 화환과 또 축의금을 드리는 하객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보니까 북새통을 기른다라는 표현이 딱 여기에 맞습니다. 접수 테이블에는 투명한 명함통 상자도 놓여졌는데 국토교통위 소관 기관인 코레일 유통 고위 간부의 명함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 관련 민간협회 회장이 축의금 봉투 5장을 내면서 방명록에 정성스럽게 협회명과 자신의 이름을 적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에게 딱 걸렸네요. 오늘 관련 기사가 3면에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가 첫 현장 시찰을 나가면서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의회 예산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한겨레 수도권판 14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시의원 등 30명은 지난 4일에 안전 문제로 운행이 중단된 월미 은하레일 현장 시찰을 앞두고 노경수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반주를 곁들여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 80여만 원은 시의회 예산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월미 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예고 없이 참석해서 건배사와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모였던 의원들 어느 당 소속인지 대략 감이 잡히시겠죠? 바로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예. 월미 은하레일. 예. 이거 월미도를 순환하는 관광용 모노레일로 해서 853억 원 들여서 2010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말이죠. 부실 시공으로 운행을 포기하고 레일 바이크 등 다른 용도로 쓸. 왜 은하레일입니까? 뭐 은하철도 9구에서 딴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뭐 무슨 이와간 참. 시의회 의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시의회 예산으로 결제를 했다. 예. 월미 은하레일은 그 안상수 전 시장이 싼 똥이다. 누군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예. 청와대 인근에서 또 청와대 안에서 참 흉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면 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동 가운데 하나인 위민 1관 지하기계실에서 어제 오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 근무자 수십 명이 10분여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보일러 교체를 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작은 불이 났고 소화기로 즉시 껐지만 연기가 심해서 근무자들이 건물 밖에 잠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민 1관이 있고요. 2관이 있고 3관이 있는데 1관이 이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2관과 3관은 각각 1969년과 1972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전진단에서 그 하위 등급인 D를 받은 D, A, B, C, D 할 때 D를 받은 건물입니다. 작년 6월에 경제수석실이 있는 위민 2관 2층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유리벽이 깨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뭐 무슨 나라의 안전, 뭐 다른 곳은 몰라도 청와대만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공간일 줄 알았는데 건물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을 위하기엔 뭘 위한다고 위민관이라고 건물 명칭을. 위박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통관이라고 하든지.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채 2km도 되지 않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K2 소총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요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이동도 많은 곳인데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실탄 관리에 구멍이 난 경찰이 이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려 한 사실이 드러나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쉬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쉬쉬할 일은 아니죠. 한겨레 9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경제수석실 한 비서관의 금품 그리고 향응수수 같은 이런 비위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늘 세계일보 1면 사이드 톱 기사인데요.
금품 향응 제공자는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거액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인물입니다. 유착 의혹이 사실일 경우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면 사이드 톱이겠죠. 민정수석실은 이런 확인을 거쳐서 지난해 10월 이 비서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하지만 이후 진행 상황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1년째 내사를 하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얘기죠. 이 보니까 다 이렇게 뭔가 사고가 터지면은 덮기에 급급하네요. 상부의 질책을 받을까봐, 논란이 될까봐. 이게 덮다가 결국 사고로 참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위기 관리가 다 이런 식이에요. 뭐가 드러나면은 당장 부인하다가 나중에 걸리면은 이렇게 시인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밑에 직원 혹은 하부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요. 그래도 또 걸리면은 그때는 또 뭐 니네는 안 그랬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쪽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말이죠. 이런 식의 위기관리 능력으로는 제2의 세월호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문제라고 한다. 맞다. 지명하는 사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사실상 그만뒀던 총리를 다시 불러 앉혀놓고 있는 판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검증은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상당 부분이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고칠 수 있다. 현 정부의 인사 문제는 검증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크고 깊다. 인사를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의 목적과 목표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좀 더 따져 묻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당당하게 내놔야 한다. 이런 참 좋은 칼럼입니다. 예. 인사를 인사답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필자가 이채롭습니다. 누구죠? 국민대 교수. 네. 예,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로 내정됐다가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낙마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병준 전 부총리였습니다. 예. 이분이 또 이런 말 하니까 재밌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인사한다 보면 지금 김명수 후보자나 이런 분들 다 장관 못하죠. 그렇죠. 예. 예.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말이죠. 예. 참 납득할 수 없는 분이 이런 글을 또 게다가 동아일보에 갖다 실으니까 더 이채롭군요. 예. 박근혜 정부 첫해 고용정책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는 세계일보 11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1조 2,2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3.9%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출산, 육아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청년층 고용률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져서 올해 4월 기준으로 4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08년 이후 25%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요. 고용률 증가도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고용률이 올랐지만 고용의 질은 낮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몸살을 앓는 낙동강 르포 기사가 있습니다. 낙동강 바닥에서 퍼올린 흙냄새를 맡던 연구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바닥 흙에서 왜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나는가? 예. 이에 대해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 흙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하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 때문에 물길이 막히면서 낙동강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에서부터 결국 사단이 났다. 이런 증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낙동강과 바다를 분리시킨 낙동강 하구 쪽의 상류인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에서만 뻘이 쌓여서 해마다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이제는 보 상류마다 뻘이 쌓여서 중상류에서도 준설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강바닥에 뻘이 계속 쌓이면은 그 아래 모래층에 사는 생물들이 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서 모두 죽게 되고 결국 부영양화의 가속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낙동강이 흐르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호소화, 그러니까 호수와 늪으로 변하는 현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도요. 원래 낙동강과 같은 하천의 바닥은 유속이 강한 상류부터 암반, 자갈, 모래 순서로 형성되는데 그런데 중상류의 바닥에 뻘층이 형성됐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지며 하천이 호소화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호수와 늪으로 변했음을 말해준다. 흐르는 물에서 고인물로 낙동강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수질 오염이 염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큰빛 이끼벌레는 그 자체로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강물이 흐르지 않고 호소화됐는지 여부를 밝혀주는 지표종으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끼벌레. 이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호소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호수와 늪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낙동강의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낙동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냐 이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과학에는 문외한인 사람조차도 예측했던 바였는데 그 똑똑한 공무원들, 과학자들 뭐 했습니까? 특히 조중동 언론인들.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지의 상습 침수 원인을 4대강 사업 때문으로 결론짓고 수십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보건설 당시부터 영산강 주변 농지 지하 수위가 상승해서 농지 침수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이 경고를 정부도 사실로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뒤에 농민들은 논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보리를 재배할 수 없게 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요. 보리는 수분이 많은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데 보가 생긴 뒤로 겨울에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주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이 지역 82개의 농가가 보리 농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파종한 보리가 잘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전에 어딘가요? 이 준설토로 이제 농지를 메웠는데 거기서 쭉정이들만 자랐다. 이런 보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 있었죠. 어제 국민일보가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와 제2롯데월드 공사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단독 보도했었죠. 지금 송파구 잠실 일대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 123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는데 이 건물 공사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져서 인근에 집안이 주저앉는 싱크홀이 2번이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자칫 주변 건물들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근처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공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은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저층부, 지금 전체 123층 다 짓진 않았지만은 저층부는 조기에 개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세운 모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지요. 지난달 9일 서울시에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저층부에는 해외 명품점과 일반 상점, 극장, 쇼핑 오락 위주 용도인데 전체 연면적의 47%에 달합니다. 롯데는 이미 일부 명품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이 사업의 오너인 신동빈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개장을 서두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안전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사용 승인을 불허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은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 2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국내 최대 다중 이용 시설이 될 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나 안전을 도외시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이 같은 제2롯데월드 건설이 국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염려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국민일보가 사설에 담았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미국령 괌의 군사력 증강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제안한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다고 합니다. 괌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는데 여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한국도 돈을 내라. 미국이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청구서 들이내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데 국정원 직원 카메라가 왜 와서 야당 의원들 자료를 찍고 뒤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국정원이 그동안의 댓글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런 거 하던 곳인데 인사청문회도 와서 자기네 마음대로 정보위원회라고 명찰 달고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을 감시합니까 지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촬영도 했는데요. 일시 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행동을 그분 나오세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상한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라 그런 거거든요. 딱 걸린 국정원. 어설프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일갈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하는 짓마다 꼭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무능도 생각하지만은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이병기 후보자가 오지 않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영선 의원, 이병기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데 그 인사청문회가 초반에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지금 당장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이 얼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아까 저도 여기서 그 광경을 보면서 물론 그게 전례가 있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아까 여기서 조금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잉,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의미에서 조직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냥 관행처럼 왔던 게 그냥 알게 보도 모르게 자연히 좋게 말하면 제 청문회 하는 걸 좀 원해서 찍는다,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은데 이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찰떼기와 관련한 과거를 묻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근데 보통 정치자금 몇억 정도 전달했든지 받았든지 하면은 거의 다 감옥 가죠. 제가 검사 출신에서 압니다. 네. 거의 다 감옥 가는데 정치 공작이란 말씀들 하시지만은 의뢰 무슨 대선 앞두고는 당끼리 합치기도 하고 또 반대당에 있던 사람도 영입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끝났다면 제가 죄가 없었을 테지만은 영입을 회유를 했다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대선 앞두고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두고 박영선 의원 다시 캐묻는데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아니 그건 잘못 전달이 된 건데 제가 자꾸 찻대기로 저를 붙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변명 말씀을 드리가지만 제가 찻대기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인재 의원을 만나서 대선에 좀 협조를 해달라 한 이야기는 흔히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선거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 당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 이제 자민련 부총재를 하고 있었고 또 제 고등학교 동문이구도 한 분한테 대선 때 도울 거 있으면 도와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죄의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병기 후보자 어제 국정원의 어설픈 엿보기에 대해 진짜 말하고 싶은 바가 이것은 아니었는지. 그 인사청문회가 초반에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지금 당장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이 얼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건 여러분들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조작 부탁을 받아서 실제로 조작을 해준 제중동포 김원하 씨라는 국정원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모해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원하 씨인데요. 이 김원하 씨가 최근 유우성 씨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국정원이 걱정 말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한 통만으로도 이 사건의 실체 좀 명확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우성 씨 연결해서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사실은 1년 4개월 넘게 국가보안법 재판 끝나고요. 바로 예. 이제 또 검찰 측에서 이제 다른 재판으로 이제 외환거래법과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해가지고요. 또 추가로 기소돼서 지금 오늘 10시에 또 재판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인터뷰 끝나고 또 저 법원으로 이동하셔야 되겠네요. 예. 편지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원하 씨로부터 편지는 언제 받으신 거죠? 지난 금요일 밤에 받았는데요. 예. 이제 김원하 씨가 이제 김원하 씨 담당하는 변호사님께 이제 구치소에서 우편으로 붙였고, 예. 이제 그분이 다시 우리 변호인단 변호사님께 이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한테까지 이제 제가 받게 된 겁니다. 예. 이 보도된 거 보니까 이제 편지를 쓴 건 지난달 6월 25일 같은데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변호인 거치고 하다 보니까 좀 예. 늦게 편지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편지를 보낸 김원하 씨, 어떤 인물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 건지,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원하 씨는 지금 현재 이제 편지 내용에서도 좀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지난, 2013년 8월 22일 날에 1심에서 제가 국가보안법 무죄 받고 나온 이후에 9월달경,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출입국 기록에 대한 제안을 2번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인은 거절을 했다고 써 있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출입국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설명서라는 그런 걸 위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자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살아야 되고, 또, 아무도 이제 조사를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조를 해도 다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믿고 자기 본인이 이제 위조를 했다는 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신이 오면서 예. 이런 것들이 위조라는 것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조사 과정에 김원하 씨가 그런 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예,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제 모텔에서 그때 그 자살을 시도했던 바로 그분이죠, 협력자. 예. 이 김 씨가 보냈다는 편지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시 이 김원아 씨 자신이 했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편지에 언급을 했다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지에 썼던가요? 그 편지에서 이제 자기가 이러한 것들이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예. 이제 국정원이나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자기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어려울 때 자기가 도와주게 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조해 줄 수밖에 없다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편지 내용대로라면 뭐 국정원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김원아 씨를 설득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국정원의 행위가 좀 의도적이었다. 이게 이번 편지로서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김모 씨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재판에 나와서 스스로 다 인정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론인으로서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증거 조작대한 재판에서 여전히 국정원 측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 김원아 씨가 자살 시도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뭐 양심 고백 비슷한 그런 입장은 내놨었습니다. 국정원이 문제라는 얘기도 했고. 결국은 이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또 심경 변화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유성 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김원아 씨가 왜 이 시점에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구속되는 기간에 정말로 자기 잘못을 좀 깨닫고 자기 어떻게 볼 때면 약자인데로서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좀 진심으로 깨닫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량에 있어서 좀 진심으로 자기가 이제 죄를 뉘우침으로써 좀 재판부나 이런 데서 좀 형량에서 좀 혹시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본인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 지금 이런 걸 혼자 했다고 자꾸 재판 과정에서 김원아 씨가 혼자서 이게 막 조작해서 다 갖다 줬다. 국정원 쪽에는 수사관 선생님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기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고 그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겠나 하고 추측해 봅니다. 이 김원아 씨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시켜서 한 일인데 자기한테 좀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배신감이나 억울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 보면 이런 김원아 씨의 편지나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직원들은 혐의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그 재판부에 혹시 증거로 제출할 그런 계획 혹시 변호인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증거로 제출되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계신지요? 아직 생각을 못한 부분이어서 아마 변호사님들과 얘기 나누고 변호사님들 어떻게 할지 아마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이제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 혐의 사건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단 말이죠. 예, 예.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언론 보도나 변호인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언론 통해서 예, 들었습니다. 예, 그 증거 조작 이 혐의 관련 이 수사 유성 씨 본인이 보기에는 제대로 됐다.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된다. 평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네, 뭐 사실은 그 증거조작 재판이 현재 계속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제가 기자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예. 네, 그게 꼭 비공개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연에 의해서 비공개로 계속 진행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예. 좀 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조작된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좀 재판 과정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공정하게 좀 보여지면서 진행되게 되면 실제로 진짜로 억울한 건지 안 억울한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편지를 지난 금요일, 7월 6일 날 받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혹시 답장을 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사실은 저는 1년 6개월 지금 동안 사실은 여전히 괴로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사건 때문에 뭐 저희 아버지도 병을 얻게 되고 저도 뭐 지금 여전히 병원 다니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편지 한 통으로 제가 아팠고 괴로웠던 게 다 치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러나 다행히 그나마 조금이나마 김모 씨는 좀 양심이 가책이라도 있다는 걸 제가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좀 마음이 좀 편지를 볼 때 좀 옛날에 제가 사실은 김모 씨가 지난 이제 모텔에서 자살하면서 유서에 예. 이제 물론 자기가 억울했던 부분도 썼지만 그에 또 아무 근거 없는 유우성은 간첩이라고 남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보수 언론들은 아무 근거와 증거도 없이 간첩이라고 막 밀어붙이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예. 그걸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제가 진짜 두 주먹 부룩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왜 그런 말을 했냐, 근거를 대라. 막 그렇게 따지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막 저희 머리에서 막 돌고 있어서 진짜 지금도 괴롭습니다. 예. 예.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예. 김원환 씨가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대한 어떤 폭로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거 없이 어쨌든 유성은 간첩 맞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그걸 좀 대서특필했던 면도 있었고요. 예. 이번 편지 보낸 것 그런 보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까?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절대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예. 단 한 글자도 언급을 안 해주고요. 참 양심 되게 공정성 있게 언론에서 다뤄야 되는데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써주고 사실은 제가 무죄 재판 난 부분에 있어서도 예. 제대로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특히 이번에 김원아 씨 사과 편지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유성은 간첩이 맞다 내용에 대한 사과와 그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이게 하나의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전혀 기사를 안 실어주더라고요. 예. 예.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고 공정한 언론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인터뷰 끝나고 또 법원 가서 재판 받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준비하고 자료도 다 준비하고. 예. 예, 지금 법원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이 뭐 별건으로 기소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뭐 첫 번째는 제가 서울시에서 일했던 부분이 이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해가지고 기소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북한에 제복 하교로서 서울시에 취직해서 공무원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 거는 이제 외환거래법이라고 해서 제가 2009년도경에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혐의가 뭐 그 가담 혐의가 적기 때문에 기소 유예됐던 사건입니다. 예.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제 이름을 대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제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외환거래법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때 조사를 받게 돼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가담 정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났던 건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그 4년 전에 기소 유예 됐던 걸 다시 꺼내 들어서 기소돼가지고 지금 2개의 사항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예. 그 앞부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검찰의 주장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검증 과정 거치지 않습니까? 검증 과정 물론 다 걸쳤죠. 예. 실현 조회도 다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또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고요. 예. 재판 과정에서 저희 억울함을 다 과정을 통해서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간첩 혐의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오니까 검찰이 좀 궁지에 몰린 나머지 다른 혐의를 가지고 기소한 거 아니냐, 무리한 기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그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정말 보복 수사를 하고 있고 법을 누구보다도 만들고 지키고 법을 실행하는 검찰인데도 불구하고 증거 조작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 가정을 지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1년 넘게 지금 일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데 생계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거 본인이 증거 조작이나 또 1년 4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고통, 괴로움에 대해서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주고 오직 자기네 망신당했다고 하여 그에 대한 복수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약자한테 어떻게 제가 힘이 없잖아요. 휘둘르면 휘둘른 대로 따라가야 되고 제가 싫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참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로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예. 결국 그 간첩 혐의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대법원까지 지금 사건을 가져갔고요. 또 다른 사건으로 지금 오늘 또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예. 오늘 법원 잘 다녀오시고요. 나중에 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성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꼭 바다에 사는 해삼을 부풀려 놓은 것 같은 그런 흉측한 모양새의 수중 생물체가 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고여있는 물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대강 주변에서 이 큰빛 이끼벌레가 잇따라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폐해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물환경 특위 소속 김종술 위원 얘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 사시는 거죠? 아닙니다. 전 대구 환경연이 아니고요. 예. 서울 환경운동연합 물환경 특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사는 곳은 충남 공주입니다. 충남 공주시고요. 예. 예. 그럼 낙동강이나 이 영남권 그런 4대강 사업 예. 그 지역 많이 최근에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예, 예. 지금도 영산강에 와 있습니다. 어제 그제 낙동강 조사를 끝내고요. 예. 지금 영산강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 큰빛 이끼벌레 말고도 녹조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녹조라든가 물고기 사체, 예. 하다못해 죽은 낙동강 치수장 인근에서는 죽은 쥐까지 예. 무더기가 들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은 낙동강 유역에 사시는 그런 주민들 예. 반발이나 이거 제대로 물 먹을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 주민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건가요? 주민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괜찮다, 유의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아직 걱정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고요. 아직은요. 예.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 생물이 도대체 어떤 생물이고 원래 어디에 서식하는 종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이 큰빛 이끼벌레는 수중에 생존하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예. 그래서 수 생태계의 흔한 종입니다. 이게 이렇게 안에 내부에 투명한 젤리 상태와 같으며 99.6%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와 원생동물, 세균, 동물 플랑크톤, 유기물 조각 등을 먹이로 고착해서 살아가는 1mm 미만의 개충이 모여 군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 물이 멈춰 있거나 유속이 느려야만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정체된 수역인 저수지, 호소 등에서 자라는 종으로 이끼벌레 모양을 띠고 물속에서 이끼처럼 자란다라고 해서 이끼벌레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은 이 최대 크기 2m까지 자란다고 해서 아주 큰 종인데요. 그래서 큰 자를 붙여서 큰 이끼벌레라고 합니다. 예, 이게 여러 개가 뭉쳐서 2m까지 자란다는 말씀이죠? 예. 한 마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마리가 복제하고 늘어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예, 최대 2m까지요? 예. 이게 외래의 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캐나다에서 외래종으로 추정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좀 궁금한데 예. 이게 갑자기 생겨난 종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조사가 안 돼 있는데요. 예. 조사돼 있는 자료를 찾아본 결과 1990년도에 우리나라 양식 물고기에 붙어서 들어온 걸로 추정되고, 예. 93년도에 저수지에서 일부 개체수가 발견되면서 흉측한 모습 때문에 일부 조사가 조금 이루어진 건 있습니다. 근데 강에서 발견된 거는 이렇게 다수가 발견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강에서 발견된 건 최근이다 이 말씀이죠. 예. 이 큰빛 이끼벌레가 이제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큰 생물종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한두 마리 정도 자란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예. 특정한 종이 많이 자라서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종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체수가 자라면서 주변에 물 성질을 바꾸고 영향을 줘서 이것을 버티지 못하는 종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없어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고 오염이 심한 곳에 살아가는 종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부 주장인 것 같습니다만 이 큰빛 이끼벌레가 수질 개선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누가 그러는가요? 그런 분이 계시면 세계 학회에 나가서 예. 검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온이 떨어지는 가을에 집단으로 죽으면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악순환되면서 오히려 영구적인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맹독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밀집이 되면 이것이 분비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물의 성질이 달라져서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큰빛 이끼벌레가 증가해서 식수 치수관을 막으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치수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예. 수온이 내려가는 가을에는 또 집단으로 폐사를 하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20도에서 16도 이하로 떨어지는 가을에 다 같이 죽습니다. 일부 포자만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싹 죽으면서 이 부유물질이 굉장히 탁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굉장히 수질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겨울에 남아있던 포자가 다시 이렇게 수온이 상승하면 번식을 하고 그러는 패턴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낙동강 조사하고 오늘은 지금 영산강 가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로 어디에서 많이 좀 발견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달 16일부터 금강에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한 10여일 해왔는데요. 26지점에서 큰빛 이끼벌레를 확인했는데요. 26개 지점이요? 예, 26개 지점. 보하류 2km, 3km를 벗어난 지점 전 구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의 흐름이 적은 곳이나 후미진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식지로는 물속의 자갈, 바위, 수초, 나뭇가지 등의 수생생물의 표면에 부착하여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에 계시는데요. 예. 그분들이 던지는 닐에 끌려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강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4, 5m 수심에서도 자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일 공주보, 세종보 인근에서 일부 개체수를 좀 수거를 했는데요. 10분 만에 20리터 통을 채울 정도로 많은 개체수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분 만에 20리터들이 통을 다 채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한 10여 분이 가셔서 예. 저 혼자 채웠는데도 한 10분 만에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동강, 금강, 뭐 영산강 불문하고 4대강 사업에서 보가 만들어져서 좀 유속이 느려졌거나 물이 고여 있는 데는 어김없이 이 큰빛 이끼벌레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낙동강에서도 확인을 했고 영산강에서도 서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큰빛 이끼벌레 좀 서식 환경이 좋아졌고 결국은 이런 개체수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금강에서 대량의 큰빛 이끼벌레를 확인했고 영산강에서도 이끼벌레가 많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원래 강이 4대강 사업 전에 강이 다 흐르는 강이었잖아요. 예. 이 흐르는 강이 보로 인해서 막히면서 호수와 그러니까 저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 혹시 한강도 그리 뭐 중하류 쪽으로 오면 유속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한강은 지금 저희가 내일 모레 가는데요. 예. 한강에서 아침에 그쪽에 계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오늘 좀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다. 요즘에 계속 시끄러우니까 이 큰빛 이끼벌레가 예.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한강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만간 확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 때 이거 밀어붙인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폐해 중에 이게 하나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4대강 사업 보호 연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환경부나 또 각 지자체의 어떤 보고나 네. 주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국의 입장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충남도에서 최근에 큰빛 이끼벌레 출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이끼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마철 홍수로 떠내려가지 않고 남아있는지 여부, 가을철 집단 폐사로 인한 오염 발생까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독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무해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충남도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환경부 쪽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초기에 처음에 했었는데요. 예. 환경부에서는 일단 조사 자료가 없다. 그 정도였습니다. 예. 큰빛 이끼벌레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알 겁니다. 예. 뭐 지금은 알겠죠. 그러니까 예. 뭐 이게 좀 일반화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가? 그 당시 환경부 금강역 환경청 관계자들하고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예. 그쪽에서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름이 제가 말을 했을 때 그쪽에서는 그게 뭐냐라고 예. 할 정도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부서에 계신 분만 우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가 뭐 이걸 좀 자세히 알리는 만무한데 또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알아보라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경남, 뭐 대구, 부산까지 예. 이쪽 지자체들의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쪽 자치단체 입장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언론 발표를 봤는데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이거 큰빛 이끼벌레 관련해서 대응팀을 발족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왔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감추려고 하겠죠.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제 자료를 조금 봤더니 일부 우스러운 개체가 시민들이 봐서 우려스러우니까 싹 예. 수거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물 가장자리 주변에 개체수만 이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보호 주변으로. 예.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빛 이끼벌레 대응을 하는 건지 이런 언론 보도나 환경단체 활동에 대응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영산강 쪽 오늘 가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 보도 보면 이제 광주광역시 전남도 같은 경우에 협력을 해서 이 영산강 4대강 사업 좀 뭐 자연 복원화 작업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 났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산강뿐만이 아니라 금강에서도 충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어찌됐든 간에 제자연화 문제는 이게 강이 지금 보호로 인해서 막히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게 큰빛 이끼벌레지만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다른 종들이 굉장히 많이 담수화 어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마름이라든가 연이라든가 아예 담수 지표종들이 이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흐르는 강은 막아서 이렇게 부유물질이 생기고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가 죽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전문학적인 새굴이나 역행 침식으로 인한 이 보수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당장에 수문 정도는 개방을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시적으로라도 좀 수문 개방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치권에 마냥 모든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4대강 사업 국정조사 한다고 얘기한 지가 뭐 1년도 훨씬 지났는데, 예.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뭐 다른 사안에 밀려서 그렇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당초에 좀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치권이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4대강 검증하겠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검증하겠다.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그 이유는 흐지부지 다 넘어갔습니다. 정치권도 여든 야든 이 4대강 사업에 지난 정권의 문제를 이게 들추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의 문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수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군요. 네, 한강 상황하고 영산강 상황 그 파악이 되는 대로 한 번 더 연결해서 결과 여쭤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물환경특위의 김종술 위원과 함께 4대강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